새벽 4시 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끌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영하 12도였어요. 목도리를 두르지 않아서 목덜미가 얼얼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퇴직금 2억 4천만 원이 찍힌 통장을 들고 아내와 설렁탕 집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입니다. 62세에 경비원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아들을 끝까지 믿은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퇴직하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집에 들렀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왔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버지,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수진이가 손에 치킨 2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반가워하며 접시를 꺼내고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반쯤 먹었을 때였어요. 준혁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도 젓가락을 멈췄어요. 뭔데? 저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는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연봉이 5천만 원쯤 됐을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갑자기 무슨 창업이야? 회사 다니면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10년을 다녀도 2장이 될까 말까 한데 저희 세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준혁이는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상담도 다녀왔다고 했어요. 상권 분석도 했고 예상 매출도 뽑아봤다고요. 말을 들어보니 제법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데? 1억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가맹비, 인테리어, 초기 운영비까지 해서요. 1억.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었어요. 제 퇴직금이 2억 4천만 원이었으니까요.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지 않다던데 요즘 커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제가 점 찍어둔 자리가 역세권이에요. 유동인구 조사도 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아내 쪽을 봤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준혁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거 없으면 우리 앞으로 뭘 먹고 사니?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어머니, 빌려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 거고요. 사업이 안 되면 그때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혼자 알아서 했고, 결혼할 때도 크게 손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로서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오늘은 밥이나 먹고. 그날 밤 준혁이네가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안 돼. 1억은 너무 커. 나도 알아. 근데 준혁이가 저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준비했으면 뭐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 숙이고 앉아있던 모습이요.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생각 좀 더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불을 껐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며칠 후 준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사업계획서 가져왔어요. 한번 봐주세요.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28년간 시청 세무과에서 일하면서 예산 서류는 수천 건을 검토했어요. 숫자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상권 분석부터 읽었습니다. 2호선 역세권, 하루 유동인구 3만 명, 반경 500m 내 카페 7개. 경쟁이 있긴 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예상 매출은 월 2,500만 원. 원두, 우유, 인건비, 임대료 빼면 순이익이 월 6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8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본사에서 이런 자료 다 주던데요? 그렇구나. 숫자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물론 예상치일 뿐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터무니없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서류를 훔쳐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인테리어비가 4천만 원이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요즘 카페는 분위기가 반이래요. 어머니, 싸구려로 하면 손님이 안 와요. 그래도 4천만 원은. 저는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다 그렇대. 본사 규정이 있으니까.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준혁이네가 돌아간 후 아내가 다시 말했어요. 여보, 정 주려거든 계약서는 쓰자. 차용증이라도. 아들한테 차용증을 받아? 그게 아버지가 할 짓이야? 아버지가 할 짓이 아니라 어른이 할 짓이야. 돈 문제에는 가족도 없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준혁이가 갚겠다는데 뭘 그래. 그놈이 어디 도망가기라도 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준혁이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래.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아들 사업 미천을 마련해준 아버지. 그게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아내는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가 오픈한 날, 준혁이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매장 앞에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버지, 오픈 대박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잘 됐네. 첫 달 매출이 2,500만 원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적힌 것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한우 먹으러 가자. 무슨 돈으로? 첫 달 매출이 2,500이래. 잘 되고 있어. 아내가 물었어요. 매출 말고 순이익은 얼마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걸 안 물어봤더라고요. 초기엔 다 그렇대. 재투자해야 하고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대. 그래?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개운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달이
지나고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바로 옆 건물에 자리가 났어요. 1층 코너 자리인데 여기서 2호점 내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벌써 2호점이야? 1호점도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안 잡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요. 이런 자리 다시 안 나와요. 얼마가 필요한데? 5천만 원이면 돼요. 보증금이랑 초기 비용만요. 인테리어는 천천히 하면 되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1호점이 잘 되고 있다면서요. 2호점까지 열면 수익이 2배가 되겠죠. 알았어.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2호점 낸대.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옆 건물에 좋은 자리가 났대. 5천만 원 더 필요하대. 5천만 원? 미쳤어? 1호점도 제대로 안 됐는데 벌써 2호점이야? 잘 되고 있다니까. 매출 2,500이래. 매출이 다야? 남는 게 있어야 장사지.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부정적이야?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할 망정. 아내는 말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굶었어요. 저는 다음 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오픈 5개월째였습니다. 준혁이가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사업이 안정되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요. 하지만 한 번도 입금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이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2호점 인테리어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서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그래. 2호점은 언제 오픈해? 다음 주요. 인테리어 마무리 중이에요. 1호점은 잘 돌아가고? 네. 잘 돌아가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돈 빠질 때가 많은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이가 2개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금방 회복되겠죠.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준혁이 카페 가본 적 있어? 저는 멈칫했어요. 생각해보니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오픈 날도 못 갔고 그 뒤로도 바빠서, 아니 바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안 갔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가지 뭐. 바빠? 뭐가 바빠? 퇴직하고 매일 집에 있으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혼자라도 갈게.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같이 가자. 내일 같이 가. 다음 날 오후 아내와 함께 준혁이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2호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상권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는데 안이 잘 안 보였어요. 유리창에 뭔가 붙어 있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2명 있었어요. 평일 오후 3시였는데 2명이요. 카운터에는 알바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애가 혼자 있었고 준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안 계세요? 아, 잠깐 나가셨는데요.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알바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연락드릴게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저거 봐.
아내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바닥도 제대로 안 닦은 것 같았고, 화장실 문에는 고장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더니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분쯤 후에 준혁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을 주시지. 연락하면 또 바쁘다고 할 거 아니야. 여기가 이게 뭐니? 아내가 쏘아붙였어요. 준혁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요즘 좀 손님이 뜸해서요. 2호점 오픈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2호점은 다음 주 오픈한다며? 그게 인테리어 업체가 좀 늦어져서.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잘해봐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뭐가? 카페가 저 모양인데 뭐가 괜찮아? 사업이 원래 그래. 부침이 있는 거야. 부침이 아니라 망해가는 거야. 저는 화를 냈습니다. 왜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해? 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응원은 못할 망정. 아내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7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아버님. 준혁이가 말씀 못 드리게 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말 못 드리게 해?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2호점이 망했어요. 1호점도 적자예요. 저희 이번 달 월세도 못 낸 상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뭐래? 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안 나왔어요. 준혁이 바꿔봐. 안 바꿔준대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요.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카페. 아내도 따라 나섰어요. 밤 9시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불도 꺼져 있었고요. 문 앞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료 2개월 체납. 명도 경고장.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여보. 아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다음날 준혁이를 겨우 불러냈어요.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은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눈 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1호점이 처음 석 달만 좀 됐고 그 뒤로 계속 적자였어요. 2호점 보증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은 1호점 적자 메꾸는 데 썼어요. 2호점 인테리어는 시작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왜 1호점 적자에 써? 2호점 내라고 준 돈인데 1호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요. 일단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총 얼마가 날아간 거야? 준혁이가 한참 뜸을 들였습니다. 아버지 주신 거 1억 5천이요. 1억 5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빚을 좀 졌어요. 빚? 얼마? 카드 대출이랑 사채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요. 그 순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억 5천에 8천이면 2억 3천만 원이에요. 제 퇴직금 전부에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사채? 미쳤어. 사채를 왜 써? 주식을 좀 했어요. 카페 적자 메꾸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다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쓰자고 했지. 중간에 확인하자고 했지. 당신이 뭘 했어? 아들한테 계약서를 받냐고. 그게 아버지가 할 짓이냐고. 아내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준혁이의 빚 8천만 원. 이걸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이 달려들 거였어요. 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퇴직금 9천만 원을 모두 꺼냈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8천만 원.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카페는 폐업 처리를 했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대출 이자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생활이 안 됐습니다. 제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 정도였는데 이자만 월 70만 원이 나갔거든요. 남은 50만 원으로 두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아니, 팔린 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갔어요. 감정가에서 30%나 깎여서 낙찰됐고 대출금 갚고 나니까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5년을 살던 집이었어요. 준혁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요.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5만 원.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뿐이었어요. 62세에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어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결국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얻었어요. 월급 190만 원. 24시간 격일 근무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제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시청국장 대우로 퇴직한 사람이 경비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경비실에서 새벽 순찰을 돌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내 말대로 계약서를 썼으면 달라졌을까요? 중간에 확인을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그렇게까지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까요? 전부 그랬으면입니다. 소용없는 가정이에요. 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과 신뢰는 다른 거더라고요.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들의 모든 판단을 믿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이니까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믿으면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랐어요. 돈 문제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아니,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더 명확해야 해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금전 관계는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고기를 줬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창업 자금을 쥐어주기 전에 사업이 뭔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책임을 진다는 게 뭔지를 먼저 알려줬어야 했어요. 준혁이는
지금 배달 일을 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새벽까지 일해요. 매달 30만 원씩 저한테 보냅니다. 제가 경비원 월급으로 받는 것의 6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보내요. 아버지, 17년 걸려도 다 갚을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지금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지하 주차장 쓰레기를 치우고 순찰을 돌고 택배를 받아주고요. 월급 190만 원입니다. 아내는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비가 15만 원입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둘이 삽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에요. 통장에는 지금 280만 원이 있습니다. 다시 모으고 있어요. 천천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아들을 욕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으시면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실 거면 반드시 문서를 남기세요. 차용증이든 계약서든요. 가족이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중간에 확인하세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듣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세요. 숫자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게 믿업지 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노후자금 전부를 걸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요. 당신이 무너지면 결국 그 자식이 당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짐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